네네. 잠깐 인사말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수장입니다. 저는 아까 환경진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환경진영. 네. 저는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는 녹색당 활동을 좀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활동한 영역이 제가 학부는 무역과를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정책학 그리고 에너지 정책 이렇게 좀 다양한 영역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으로는 그 서울시 에너지 정책 만드는 것을 한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논문을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다 보니까 기후 위기 하는 것과 에너지 전환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영역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연구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그린 뉴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2019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 왔던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의 시간인데요. 이 지금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예. 지금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고 한국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까지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세계가 좀 펼쳐질지를 좀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라서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 문제가 에너지 문제만은 아니다.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또는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2000년도에 연구를 해왔다면은 2021년도에 연구를 했다면은 21년도에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7개 광역지자체의 기후대응 계획 수립을 17건의 보고서를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지자체에서 할 때 매번 모든 사들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열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17개 지역에 17명의 협력 연구원들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의 기후 정책을 만들어 봤는데 뭐가 가장 시급하냐라고 했을 때 지역민들이 얘기하신 게 녹색 일자리 정책이 제일 시급합니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 녹색 일자리를 주제로 충남, 광주, 전남, 경기도에 연구를 했고 어제 저희가 최종 발표회를 서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엄청난 산업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산업적인 변화에 수반되는 게 일자리와 경제 전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노동을 했을 때 탄소를 배출하는 영역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우리의 노동이 탄소를 저감하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일자리로 만들어져야지 탄소 중립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 중립은 산업의 전환과 일자리의 전환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탄소 중립하겠다는 연도가 2050년이 있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국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정말 중요하게 저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기후와 에너지 문제 한 20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이렇게 이게 속도감을 내게 된 것에 본격적인 연도는 2018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1.5도씨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난이 일어납니다. 재난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이제 시민들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후위기 그 뭐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거 생활인 것 같아,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느끼는 정도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연결돼서 가는데, 과학자들이 넘지 말라고 한 선은 1.5도씨,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간다. 그런데 지금 추세선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은 1.5도씨 보고서만 나올 때 하더라도 2032년에서 40년경에 1.5도씨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나온 6차 보고서를 보면은 2030년대 중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 그 보고서에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100%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66%의 확률로 배출량을 이렇게 줄이면은 1.5도씨의 경로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배출량이 어디에 수렴하는 거죠? 배출 제로에 수렴하는 것은요. 그럼 이게 상상해 가세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 배출해 왔던 이 경로인데 이게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30년도 안 되는 세월 안에 이렇게 꺾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지금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기를 써요. 이 전기가 100% 재생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작 한 20명이 공부하면서 하는 공간에서도 CO2가 배출이 되는데, 탄소 중립은 80억의 인구가 지구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근데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100억이 돼요. 100억이 지구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배출량이 제로가 돼야 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보고서가 딱 나왔을 때 저는 지난한 탄소 중립과 관련한 국제 협상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와, 이거 선언하는데 한국은 한 20년 걸릴까? 탄소 중립을 바로 목표 연도 2050년 바로 앞두고 선언하게 될까? 엄청 회의적이었어요. 와, 선언까지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꺾인다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데, 이산화탄소는 화석에너지 쓰면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예요. 재생 가능 에너지 요즘 잘 된다고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1차 에너지, 가공되지 않는 에너지원 자체로서의 에너지 소비량에서는 77%가 화석 에너지. 오늘 하루가 세계가 굴러가기 위해서도 77%가 인간이 쓴 모든 에너지 77%가 화석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2050년도에 이게 화석 에너지 제로가 돼야지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종류의 6가지가 있지만 CO2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꺾여야 돼요. 자, 요거 보시면은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우리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가 보이실 텐데요. 맨 아래쪽에 이 황토색이 전통적인 나무를 연료로 쓰던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혁명 하면서 석탄이 등장하죠. 자, 석유가 이렇게 등장하고, 이 보라색이 천연가스예요. 그럼 이걸 보면은 사실상 인간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100년도 안 되는 시기, 1950년 이후, 그리고 본격적으로 1970년 이후에 화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쓰이면서 배출량이 늘어나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에너지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화석에너지인데, 탄소 중립은 요게 이렇게 꺾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이라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걸 딱 얘기하면은 가능해 불가능해 많이 받고 맞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속으로 지금 저게 가능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OX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어쨌든 탄소 중립을 목표로 했으니까 달성할 텐데 당연히 50년에 못하고 늦어지겠죠. 뒤로 늦어지겠죠. 그럼 뭐가 올라가느냐? 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 그러면
우리가 겪게 되는 재난의 강도와 또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그 여정들이 단절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75년생인데 이게 왜냐면 이 기후 문제나 이걸 생각하다 보면은 막 시간적인 개념과 나를 계속 감각을 하려면은 돌아보는 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75년도에 태어났을 때 세계가 이만큼 화석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데 거의 2배가 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75년도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19만 대였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2,550만 대거든요. 그러면 상당량의 석유가 한국에서 쓰이는 석유는 수송 분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그럼 2050년도에 몇 대의 자동차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이 됐다는 거는 석유가 아니라 전기로 다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전기를 뭐로 생산할 거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빠르게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해서 저는 사실은 놀랐어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전 세계 150개 국가, 200개가 넘는 도시, 그리고 매출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900개 기업 중에서 900개가 넘는 기업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선언했어요. 선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선언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레타 툰베리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18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올 때쯤 시작된 청소년 기후 시위가 유럽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고, 2019년도에 유럽의 집행위원장 선거에서 그때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바로 얘기가 나왔고, 2019년도 2월달에 미국의 그린 뉴딜 결의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걸 막 모니터링을 하면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그때 만들어진 정치적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선언을 연달아 만들었고, 특히 2019년도에 EU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탄소 중립 선언을 먼저 한 것은 중국이었어요. 9월달에 중국이 선언하고 10월달에 일본이 선언하고, 일본 선언한 다음 일주일 뒤에 한국이 선언하고, 11월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국이 따라가고, 이런 정치적인 이 상황들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벌어지면서 지금 보이시는 아까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30년에 안 쓰겠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150개 국가가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언이 지켜지려면은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과 이런 것들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이게 EU의 그린딜이, 그리고 미국의 IRA가, 일본의 GX 프로젝트, 그리고 중국의 1+N 프로젝트가 지난 2019년 이후에 2023년까지 어떻게 진화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게 되면은 2050년 탄소 중립이 아니라 2030년의 감축 목표가 55, 50에서 52, 46이에요. 아까 그래프가 2050년까지 제로로 가려면은 2030년까지는 적어도 절반을 줄여야 되는데, 일단 목표를 상향하는 게 1단계라면은 2단계는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모든 분야에 매우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그 대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나오고, 그러면은 기존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보조금을 주든 또는 지원을 하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니까 거대 규모의 예산안이 나오고, 특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분야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선언들이 나오고 합의되고 한지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IRA가 8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게 미국의 탄소 중립 경로예요. 아까 제가 배출 제로로 수렴하는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 목표가 다 국가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보시면은 우리가 막 트럼프 파리 협정 탈퇴했다고 그 난리를 부렸지만 미국도 2005년을 기점으로는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경로에 있고, 그리고 이게 IRA까지 해가지고 2030년의 경로고 이게 2050년의 경로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여전히 좀 성장시키면서도 배출량을 1990년대부터 꾸준히 줄여왔고, 독일은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와, 독일 우리보다 배출량 더 많고 제조업 국가이고 인구도 많은 이 나라가 우리는 지금 허덕허덕 되는데 얘들은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매일매일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9년도 12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발표만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포괄적인 정책안인데 이걸 이제 유럽 기업법을 통해서 법제화를 하게 되고, 또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 55%를 끌어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걸 2030년까지 달성하려면은 매우 세부적인 탄소 가격이라든지 감축 목표 설정이라든지 규정 강화 입법안 12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회 기후 기금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보시면은 탄소 중립 피해 산업과 지역과 노동자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지원한다라는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무리가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차피 탄소 중립 선언하기로 했으니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를 더 빠른 속도로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리파워 EU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수요 관리와 공급망 가변화,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확대,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가정에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 수송 분야의 화석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 패키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축으로 EU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고,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 없으니 마스크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 뭔가 제조업이 중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변화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이 탄소 중립 사회에 적합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네, 이래서는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IRA,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한 첨단 산업, 안보랑 연결된 산업들,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산업 전환과 탄소 중립을 연결시키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미래의 일자리도 연계하는 IRA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이 간다고? 안 되지, 우리 거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2023년도에 탄소중립 산업법, 핵심 원자재법, 보조금 규제 완화해서 우리 쪽에 탄소중립 산업 유치해야지, 전력시장 설계해야지, 유럽 수소은행 설계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 전환과 일자리 전환과 국제사회 산업 전환 속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촘촘하게 정말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계획들 안에는 예를 들면 EU 사회기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급격한 전환의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충격받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그린딜이 지금 원래 타겟이 4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가 늘어나면서 플러스에서 정책들이 가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EU 그린딜의 주요 정책 추진 경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미 하원에서 그린 뉴딜 결의안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안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싸울 때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낙태에 관한 입장과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입장들이 갈렸죠. 특히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미국의 청년 그룹들이 요청을 해서 지난 대선에서 기후변화 단일 이슈로 TV 토론을 성사시켰어요. 그리고 얼마나 갈리는지,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갈리는지 확인을 했고, 그때 당시에 선라이즈 브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운동의 아주 핵심 지도급들이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뛰었어요. 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내각 명단이다라고 명단까지 던진 엄청난 집중적인 선거 개입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IRA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IRA 이전에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었고 이건 원래 훨씬 더 큰 규모의 법안이었는데 이제 정치의 참 오묘함이랄까 오히려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반대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 의원의 텃밭은 이제 화석에너지 기반 산업 쪽이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설득해서 판을 만들었는데 이 판을 백악관에 가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미국 사상 가장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청정에너지, 전기차, 기후변화 대응에 약 489조를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와 과학법이 같이 가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아직 통과 안 됐는데요. 요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청정경제법이라고 해서 2022년 6월달에 발의가 됐는데 2024년부터 12개 수입 품목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탄소세를 톤당 55달러라고 책정을 하고 있어요. 이 흐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이런 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 야 너네 잘못했지 선진국 궤도 구도가 있다면은 이걸 뛰어넘는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들이 가기 시작했고 이걸 진짜 하려고 마음먹어 보니까 실제 하는 사람만 손해가 되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럽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때려잡았을 때 유럽의 기업들은 아니 왜 우리만 탄소 규제 세게 받고 한국의 포스코는 탄소 줄이는데 돈 안 쓰는데 왜 우리만 하지? 이걸 그러면은 아니 산업이 각각 경쟁하는데 안 그래도 살 얼음판으로 경쟁하는데 여기에 탄소 감축까지 의미를 부과하려면은 판이 좀 공정해야 된다. 탄소 규제 강하다고 우리 판에서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유럽은 그럼 뭐 먹고 사냐 이런 판이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탄소 감축에 대한 비용을 국제 통상이라든지 국제 질서 안에 내재화하려고 하는 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가장 크게 작동했던 판이 바로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시방입니다. 탄소 국경조정. 탄소 배출 많이 하고 배출된 한국의 철강에 대해서 유럽의 수입이 될 때 유럽만큼의 비용을 동등하게 부과해서 경쟁력을 맞춰주는 게 탄소 국경 조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달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이 시범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한국의 철강 기업이 유럽에 수출할 때 철강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신고하게 돼 있고 실제 그 가격에 적용받는 시점은 2026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법이 통과는 안 됐고 그렇지만 청정경제법 같은 경우에 수입품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건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더 본격적으로 확대해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대할 때 법안에 보게 되면은 톤당 얼마로 계산하고 있냐면은 톤당 2024년 55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없이 국제 통상이나 무역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그것을 비슷한 규모의 체급의 국가라면은 비슷하게 지급하도록 내재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거칠게 검색해봤을 때 유럽이 톤당 얼마냐? 12만 6천 원. 자, 한국이 얼마냐? 지금 최저치를 찍어가지고 8,000원, 7,0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게 2023년부터 7만 2천 원. 자, 이건 뭐죠? 한국은 그만큼 기업들이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2026년부터 탄소 가격을 유럽 수준으로 맞춘다고 했을 때 각각의 품목마다 상당한 금액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할 때 경쟁력이라는 게 가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었다면은 이제 이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을 얼마를 했는지를 묻게 되는 거고 탄소 배출량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게 뭐랑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의 탄소 집약도 같은 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전력을 생산할 때 석탄 발전 비중, 가스 발전 비중, 태양광 비중, 원자력 발전 비중이 우리나라 특히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는 완전히 연동돼서 작동되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 수많은 돈이 엄청나게 쓰일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에도 Justice 40 Initiative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청정 에너지하고 인프라에 투자를 할 때 미국 전체 이 예산 중에서 40%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과다하게 영향받는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미국 땅덩이 정말 크잖아요. 그러면은 석탄 발전이 밀집한 지역이 있고 이런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지역이 있을 텐데 그렇게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서 예산의 40%를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게 어떻게 그 40%가 배정되냐라고 하면은 Justice 40 Initiative 맵이라고 있습니다. 그 맵에 들어가면은 지도가 구획으로 나와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미국은 환경 정의 개념이 있어서 환경적으로 열악한 설비들이 흑인 밀접 지역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의미에서 환경 정의 연구가 바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맵이 들어가 있고 이 맵을 토대로 또 이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지역이라든지 인종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예산이나 기획을 어떻게 해서 배분하고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기준들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건 또 중국입니다. 제가 사실 정말 중국은 겁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계획 수립 체계 방식이 한국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제 전통적인 중앙 집권형 국가가 우리 1+N이야. 우리 중심 정책은 새로운 발전 이념의 완전 정확 전면 관철을 통한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에 대한 의견을 공산당이나 국가발전위원회에서 딱 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는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집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중심 정책이 딱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 방안이 나오고 그 행동 방안에 산업, 에너지, 교통, 수송, 건설 분야가 있는데 이 중국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철강이라든지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그 기준이 안 맞으면은 폐쇄 명령을 드립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특히 뭘 구조 좀 중점적으로 보냐면은 에너지 체제 개혁하고 산업 구조 조정하고 녹색 금융하고 탄소 배출권인데요. 중국이 배출권 시장을 상당히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이한 점이고요. 특히 에너지 체제는 여기 보시면은 전력 분야의 시장화가 핵심이에요. 좀 특이하죠. 근데 이 전력 분야의 시장화가 왜 이렇게 가냐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배터리 가격을 반영한다든지 전기요금 체계를 개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다 말았는데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 핵심에 사실은 그리드라든지 전력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각각의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에너지와 산업 구조 조정과 또 녹색 금융과 배출권 관련해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그랬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뭔가 따라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을 하면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 에너지, 그다음 산업 혁신 해가지고 조 단위의 돈과 2025년까지 목표를 갖고 그래서 그린 뉴딜 발표하고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하고 2021년도에 시나리오하고 NDC 상향하고 그 다음 2022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한국형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들어가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이제 재생에너지 떨어지고 원전 늘어나고 그다음에 올해 4월에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나오고 산업 전반적인 정책에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한 게 한국의 그린 뉴딜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까지가 이 정도의 변화였다면은 2024년, 5년, 6년, 7년도에 지금 만들어 놓은 유럽과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떤 판이 벌어질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자료. 이게 제가 이번 주말에 작업해서 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면 지금 각각의 국가들이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방향의 변화를 앞으로 겪게 될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했고요. 한 축으로 아까 그래프 내려가신 날 강도 봤죠? 이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아서 탄소 중립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대형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제도와 인력을 가지고 방향을 전환해 줘야지 사람들이 그 신호를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매우 입체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EU의 ETS에 어떤 영역들이 들어가는 걸 살펴보면은 이 EU가 만들려고 하는 판은 이런 판이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한 축으로는 국가가 돌아가는 판이 있다면은 다른 한 축으로는 투자와 금융이 만들어내는 판이 있고 투자와 금융이 연계해서 기업이 또 만들어내는 판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ETS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ETS의 상당한 핵심이 탄소 중립 정책과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제 ESG 공식 너네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서 건전한지 안 한지를 너네가 데이터를 밝히면 우리가 검증한다라고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EU도 있고 미국도 있고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표준 기준도 있고 또 핵에 관련한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E라고 하면 환경이고 E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 요즘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이 환경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있냐라고 검증할 때 뭘 쓰도록 되어 있냐면은 TCFD 프레임워크하고 스콥 3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기업 내부의 공급망이랑 연결됐을 때 상당히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국제중앙은행 산하에서 만들어낸 기관에서 기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우리가 기업이 기후변화, 특히 이 관련 평가할 때는 이 TCFD 보고서를 보고 평가할 거야 라고 구체적인 기준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업들이 써야 될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도가 올랐을 때 너네 전략과
재무 계획이 있냐, 너네 위험에 대해서 식별하고 있냐, 경영진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기업의 투자라든지 평가에 반영하는 건데요. 지난해 엄청나게 논의가 됐고 박태주 박사님도 얘기했던 게 공급망 단위에서의 탄소 중립인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숫자로 표기할 때 기업의 배출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지난해 엄청 뜨거운 논쟁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품 제조 과정에서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전기와 열을 사용해서 배출되는 영역을 간접 배출량이라고 해서 스콥 1, 2라고 하는데, 이걸 제외한 모든 영역을 스콥 3라고 하고, 스콥 3에는 투자라든지 우리가 협력하는 협력업체가 배출한 양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폐기 전 과정을 스콥 3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논의의 결과로는 스콥 3까지 포함하는 게 기업의 배출에 대한 책임이다 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한금융의 TCFD 보고서거든요. 이게 신한금융이 넷제로로 가겠다라는 경로예요. 근데 신한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한은 주로 금융을 하다 보니까 금융 분야에서는 배출량을 금융 배출량 형태로 계산을 해요. 금융 배출량은 뭐냐면은 신한이 회사채 발행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하거나 이 투자에 따라서 금융 배출량이 얼마가 되고 배출 지각도를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게 자산의 부분인데 발전 부분, 철강, 시멘트 이런 것들은 신한이 투자했을 때 탄소 지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 부분 주로 석탄이기 때문에 지각도가 되게 높겠죠. 그러면은 신한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배출 지각도가 높은 곳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낮은 곳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사실상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석탄 발전소에 진짜 자기 돈을 넣겠다는 것, 우리나라 기업도 없고 금융기관도 이제는 신규 석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요. 이런 흐름과 같이 가는 거고, 이게 SK 하이닉스의 TCFD 보고서인데 여기 스콥 3에 보면은 부자재, 해외 수송, 폐기물, 해외 출장, 직원의 출퇴근까지도 이 배출 스콥 3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배출량을 줄이려면 뭐랑 연결돼야 된다? 아리백 연계를 해야 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직접 조달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약품 생산하는 업체의 TCFD 보고서 중에 여기 보시면 스콥 1이 직접 연소 배출량, 스콥 2가 열과 전기, 이게 스콥 3거든요. 스콥 3가 다 협력업체라든지 자본재, 출장, 통근, 투자 이 여기서 배출됩니다. 그러면 딱 보기에도 뭐가 더 많죠? 스콥 3가 더 많아요. 그럼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우리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스콥 1과 2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협력업체의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공급망 단위에서의, 아까 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너네 탄소 중립 보고서 낼 수 있어? 우리 그거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럼 우리랑 계약 못해 라고 하는 게 주로 어디서 벌어지는 거다? 스콥 3단에서 벌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애플이고, 최근에 한국의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삼성, SDI나 뭐 SK 하이닉스가 정부의 아리백 오히려 역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애플의 2023년도 환경 보고서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015년도에 애플의 배출량이 2022년도에 얼마만큼 줄었는지가 나오고, 애플은 2030년도 중립이에요. 그러면은 중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만큼 줄이고 이건 상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와, 이 상쇄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겠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디카보나이제이션을 2030년까지 요구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 발표가 2020년 10월달에 났어요. 이게 났을 때 애플은 B2B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나 기업들이 애플에 많이 팔아요. 반도체. 그럼 팔려면은 2030년까지 아리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작동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도 이 아리백 100% 재생에너지 하겠다라고 하는 한국 기업의 44개가 경기도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 고객사로부터 아리백 이행 증빙 요구를 받고 있다. 실제로 너네 몇 퍼센트 재생에너지 쓰고 있는지 요구받고 있고 우리 ES 데이터 제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공장 신축하고 이전할 때 아리백 이행 환경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런 게 최근 2, 3년 사이에 급변하고 있는 변화예요. 그리고 이제 DHL인데요. DHL에 가게 되면은 탄소 중립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전기차 그리고 항공 화물에서 탄소 어떻게 줄이는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 완전 제로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최끝단의 배송은 뭐로 한다? 자전거 28,500대로 자전거로 배송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전거로 배송해 라고 말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증빙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고그린 전문가가 7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탄소 줄였어가 아니라 어떤 과정에 어떤 수송 절차를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줄였는지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세상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지난 5월달에 우리나라의 모든 해양 조선 과학학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기조발제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해양 분야는 제가 모르는 영역인데요. 그랬더니 탄소 중립과 요즘 이 영역이 난리가 났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알겠는데 정책적으로 왜 이렇게 변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사실 국제 해운은 우리 전체 물류의 거의 90% 이상이 대형 선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운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국가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배출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국제해사기구가 관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국제해사기구가 올해부터 해운 분야도 2050년 탄소 중립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운 하나하나에 대한 이 규제를 되게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뭘 제안하냐면은 녹색 해운 항로라고 해서 이 항구에서 저 항구까지 갈 때 그 항로를 왔다 갔다 하는 배부터 시작해서 항구 자체를 탄소 중립화하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주요 국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요구를 받아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올해 초에 정상회담 했을 때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녹색 해운 항로인데 그 정상회담 결과문 특히 기후변화 분야를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의 부산항하고 이 시애틀에 있는 타쿠마항을 녹색 해운 항로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특히 조선 분야에 있어서도 조선이 막 벙커시유 이런 거에다가 최근에 IMF가 우리도 해운까지도 탄소 중립한다라고 되다 보니까 선박에 있어서 LNG로 갔다가 이걸 무탄소로 선박한다는 게 도대체 뭐가 가능해? 라고 했을 때 암모니아 얘기도 나오고 기술 얘기도 나오고 이제 조선에도 이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산업계도 가능하기 시작하고 제가 그때 학회 갔을 때의 느낌은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이 영역은 비상이 걸렸다. 탄소 중립을 안 할 수 없는 그거는 한국 안에서 한국 정부가 준비를 게을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처럼 하나만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끝나고 안보와 기술과 통상이 합쳐지는, 그리고 리쇼어링 얘기도 나오고 우방을 통한 경제 얘기도 나오고 이 미국과 중국 플러스 유럽이 예전에 우리가 75년도에 경제개발계획 산업정책 폈던 것처럼 국가 주도의 산업전환 정책을 대놓고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같은 문서들을 보면은 엄청 디테일하게 완전히 다른 체제의 무역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핵심 용어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이것은 또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화폐처럼 정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네 이 제품 만들었을 때 탄소 얼마 배출했어, 그리고 정량도 가능하지만 가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톤당 12만 6천 원에 단련된 유럽의 철강과 지금 현재 7,000원, 8,000원 하는 한국의 철강과 이 판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게 아예 시장 제도와 가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2026년이나 2027년도부터는 상당한 변화가 예측이 되고, 이미 한 개의 품목이 아니라 공급망 단위에서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이 부품들 안에도 탄소 배출량이 이제 측정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문제는 앞 단위에 있는, 아까 제가 흐름들을 보여드렸듯이 유럽과 중국과 미국은 룰을 세팅하는 국가고, 문제는 우리는 룰을 세팅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적응해야 되는 국가인데, 어떤 룰이 어떻게 세팅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세상의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도 따라가기 힘드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격차를 좀 줄여서 정부도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을 1부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 작업하는 한 중간에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부가 간사였기 때문에 한 축으로는 저도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7억 톤이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의 1년의 활동의 결과가 배출량으로 측정 가능합니다. 이게 전력 분야, 산업, 건물, 수송 2,550만 대의 차량을 포함해서, 이게 폐기물, 농업, 축산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산림 흡수량입니다. 탄소 중립은 배출량 흡수량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해서 중립할 수 있는 만큼만 배출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너무나 확실한 것은 숲이 흡수할 수 있는 것과 뻥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탄소 포집 저장이 있어요. 만약 이 기술이 2050년까지 상용화 안 됐다면 정말 우리가 탄소 중립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숲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5천, 그때는 인구가 줄어서 한 4천만 정도, 4,500만 될까요? 그 정도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숲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게 탄소 중립인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영역이 완전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계획 짤 때 정부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이런 숙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자, 산업부, 자, 모르겠고, 거기 전력 담당하는 에너지 담당 공무원이 있고, 산업 담당 공무원이 있으면은, 여기는 서로끼리도 막 핑퐁하거든요. 자, 그런데 모르겠고, 우리는 통으로, 자, 산업 부분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 전환 부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 가지고 오고, 모든 부처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걸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안 되겠죠. 이쯤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쪼아가지고 중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나중에는 우리 죽어도 못합니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배출 흡수량이 같아져야 되는 거고, 흡수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방식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만든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저희가 처음에 낸 시나리오가
석탄 발전소 2050년까지 살려주는 시나리오 냈다가 거의 뭐 엄청 탄중이 요거도 먹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만들어진 게 이 시나리오거든. 근데 이 시나리오가 실제 구현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은 하나하나마다 저는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그냥 제가 잘 아는 에너지 분야만 말씀드리면은, 자, 에너지 분야에 보시면은 시나리오 A안하고 B안 있잖아요. A안을 보면은 전환부문 배출량이 제로예요. 전환부문 배출량이 제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 60개 정도의 석탄발전소와 수많은 가스 복합 발효 발전소가 있는데 걔들을 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배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력 믹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전이 생산하는 비율, 석탄의 비율, 가스가 생산하는 비율이 있는데 화석에너지 분야는 30년 이내에 제로로 만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했을 때 그 가능한 시스템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탈화석 에너지가 되고, 화석 에너지를 안 쓰면 도대체 우리 전기 어떻게 써?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에너지가 전기 형태로 전환돼요. 이건 마치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는 것과 같이.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 농업 부분을 보게 되면은 농기계의 전동화가 있고, 그리고 수산 부분을 보면은 어선의 전기화가 있고, 그리고 산업 부분도 전기로 바뀌고, 물론 힘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전반적인 전기화, 전반적인 전기가 됐을 때 화석 에너지로 태우는 발전소는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기화가 되면은 전력 수요는 어떻게 되죠? 지금보다 2배 이상 필요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발전소 더 필요해요. 근데 화력 발전소는 다 문 닫아야 되지 더 치울 수 없잖아요. 그럼 재생에너지 비중과 원전 비중이 낮게 되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확실하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되게 간헐적이잖아요. 태양광 낮에 생산하고 풍력은 밤에 이 바람 불 때. 그럼 재생가능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력망이라든지 ESS라든지 섹터 커플링 기술들이 막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유럽연합, 중국, 아까 제가 중국 하면서 전력의 시장화라든지 이런 게 막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어떻게 시장화로 표현했지? 라고 되게 신기하긴 한데, 이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 하고 있는 핵심 그린 뉴딜이나 정한 정책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 그림을 완성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IRA 이전에 인프라법 있잖아요. 그 인프라법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노후된 미국의 전력망을 상당 부분 보강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탄소 중립에 맞게 에너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중국은 전기 요금 가격도 개혁하고 ESS 들어갔을 때 저장장치 가격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섹터 커플링 들어갔을 때 가격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위원회 같은 것들이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시나리오 A안과 B안의 전력 믹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막 그림 그렸던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비중이 되고 이렇게 설비가 만들어지면은 가능하겠다. 근데 2050년은 좀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걸 보면은 이전의 국가들이 이전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한 축으로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으면은 미래는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탄소 중립 계획을 읽거나 유럽의 탄소 중립 계획을 읽거나 특히 에너지 계획 같은 것들을 읽으면은 그 계획에 들어오는 기술이라든지 시스템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해야 된다는 목표에 맞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원전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를 뿐이지, 특히 수력 발전 많은 곳은 그 자체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게 너무나 큰 하나의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라 가야 될 방향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들의 정책들을 유심히 보면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해놔야지 그게 돌아가겠는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멈춰있지는 않아서 지난 5월달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요게 현재의 시스템이라면은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형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소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곳곳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곳곳에 저장장치가 들어서고 또 전기는 정전나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량과 수요량을 맞추려면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해서 각각의 지역별로 배전 단위가 작동을 한다라든지 이게 엄청난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77%가 화석 에너지인데 전 세계 150개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화석 에너지 안 쓰는 시스템으로 변한다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이 어떨지는 이미 그림이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나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상당한 거죠. 화석 에너지를 대체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일자리. 그리고 미국이 IRA를 하면서 픽업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거기에 최적화된 기업들을 가지고 불러들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기차에 보조금 주죠. 그 다음 배터리에 주죠. 청정 에너지에 주죠. 그리드에 주죠. 그게 다 뭐죠? 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의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는 있어요.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또 공간적으로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형 석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들, 우리나라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들. 그래서 우리 늘 밀양 송전탑이라든지 왜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앞으로 더 지어질 가능성은 없겠죠. 노후되면 다 빠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전력화를 감당하면서 빠지는 화력발전소 감당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간다고 했을 때 국토에서의 발전 설비 계획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점점. 그래서 지역 생산, 지역 소비가 되는 거고 지역에서의 일자리 전환이라든지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으면 그 일자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게 전환의 방향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원전과 태양광의 고착 상태 때문에 가야 할 곳도 불명확하고 빠지는 것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 있던 노동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갈 곳이 꽉 막혀 있다라는 게 저는 현재 우리나라 정의로운 전환이들 여러 일자리 문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냉정해요. 기업들은 계산을 하죠. 한국에서 이 가격에 아리백을 하면서 애플에 압박을 받을 거냐 아니면 공장을 이전할 거냐. 실제로 IRA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죠. 이렇게 투자가 가니까 유럽이 탄소 중립 지원법을 만들어가지고 야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와 라고 하면서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같은 것들을 같이 걸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기업들은 계산을 해요. 어디가 더 유리한가를 하죠. 그러면 이게 뭐냐? 국내 일자리의 공동화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일할 거냐라는 것들에 있어서 비어 있는 거죠. 이번에 난방요금 얘기 나왔을 때 와 미국의 IRA 정책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구나 라고 제가 봤던 내용인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 모든 것들이 IRA가 국내 산업, 국내 일자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인플레 잡겠다는 거고 물가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딱 대학간 들어가면은 이 사이트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법. 그래서 보조금을 시민들에게 많이 줘요. 뭘 하면은 전기차로 바꾸면은 태양광을 달면 집수리를 하면 그럼 이게 다 산업 유치했죠, 생산했죠, 소비지를 만들죠, 소비지를 사람들이 구매해야죠. 그러면서 온실가스 줄여야죠.
이게 되게 아구가 딱딱 맞게 만들어진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난방비 폭등 얘기 나왔을 때 다 보조금 주세요. 이 탄소 중립 선언했는데 화석 에너지 쓰는 거에 대해서 다 보조를 해주는 것과 아예 산업을 만들어서 탄소를 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인프라를 바꾸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뭐로 연결되는 거다? 녹색 일자리로 연결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한국의 탄소 중립 경로입니다. 이게 한국의 탄소 중립 경로고 이게 제가 우리가 그럼 2050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당장의 2020년에서 203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몇 개의 발전소가 문을 닫을 것이고 지금 무궁화차 43만 대에서 450만 대가 되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가 2,550만 대 중에서 450만 대가 전기차나 무궁화차로 바뀌었을 때 주유소를 포함해서 수리공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기아차 말고도 관련된 지역의 부품산업까지 어떤 그림들이 펼쳐지고 도시는 어떻게 변할 건지 우리가 막 2G폰에서 아이폰 무슨 폰이시죠?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거 일거에 바뀌면서 그게 사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산업의 저절로 변화를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 사이로 가는 앞으로 2026년에서 요 그림 사이에 우리 도시의 풍경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의 그냥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유소가 11,0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벌써 문 닫는 주유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빨리 일어나는 건 또 제주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는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들이 1년 안에 펼쳐지고 2년 안에 펼쳐지고 3년 안에 펼쳐지고 그러면 우리는 노동은, 지자체는 그리고 정부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저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분야마다 할 얘기들이 많지만 시간이 줄어서 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은 저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 작업하고 이 수많은 수치와 자료들을 보고 해외 자료들을 막 따라가면서 한국에서는 탄소 중립만큼이나 정말 강력하게 산업과 우리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인구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놀라운 게 합계 출생률이 0.78이잖아요. 제가 자꾸 제 출생 연도를 밝히는데 제가 75년생인데 75년도에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19세였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를 딱 주세워 놓으면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19살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45세예요. 2030년도에는 중위 연령이 50세예요. 50세. 여러분 인구의 절반이 5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0 플러스 활동하시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60 플러스의 활동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인구가 이런 구조로 흘러가면서 저는 그 얘기하거든요. 탈성장 얘기 안 하셔도 된다. 우린 탈성장 하자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탈성장이 되는 사회다. 모든 지표가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판이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받게 될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같은 사회에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부양비 증가인데 지금은 진짜 신기하게 이때는 젊으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안 태어나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줄어드는데 노령 부양비가 늘어나잖아요. 지금은 100명이 39명, 8명을 먹여 살린다면 2050년에는 100명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한정된 자원,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책을 어디에 세팅해 놔야지 우리가 안전한 건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보면은 공항에다가 여전히 새만금 같은 데 쓰고 있고 저는 진짜 열심히 지역 자료들을 많이 보거든요. 강원도하고 전라남도가 행용한 연구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 수많은 지자체들이 수소를 다 하겠다고 하는지 그거는 중앙정부가 매칭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와 낭비되는 예산 너무 많고
어제 예산 나왔는데 기후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이 판이 바뀌는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어요. 전환 대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이 뒤에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전환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 메시지 안에 어떻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돈이 온다면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써야 되는 건지,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매우 그냥 추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지금 대학의 4년제 이 공대에서 어떤 기술과 연구를 해야지 그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전환 정책과 연동돼서 인력이 만들어지는지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담론에서 얘기했을 때는 모두가 막상 청구서와 구체적인 이거 준비됐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무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얘기하고 싶은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이제 그 개인에게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와 함께 좀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 원래는 저희가 좀 우선 질의응답 같은 걸 잠깐 간단하게 먼저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아이백이나 국제통상 이런 거 기준에 원자력이 포함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죠.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지난주에 국회 갔더니 CF100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전 포함한 이 기준을 만들자라는 토론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제 기준은 아리백이죠. 포함 안 되는 CF100이라는 게 일부 구글 같은 데서 하고는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원전을 그렇게 표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도 텍소노미 안에 원전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나라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 텍소노미 기준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연료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처분자까지 오히려 규정이 되게 꼼꼼해서 이렇게 규정이 꼼꼼하게 들어가는 거면은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건 원전이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이 논쟁들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 프레임 짜가지고 보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 유럽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폐기장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 기준 같은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데는 사실상 핀란드밖에 없다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는 비용이 너무나 싸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속도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들도 크게 좀 같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궁금하신 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20년 동안 덕분에 이렇게 쭉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토양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국제적으로 이 영역이 확장되는 속도에 비하면 한국은 매우 미미해요. 하지만 제가 20년 전에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갔었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을 텐데 그때 한국노총, 민주노총 분들도 같이 가시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보고서를 그때 갔던 팀들이 썼었거든요. 2007년도에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은 감축 목표도 없었어요. 우리가 감축 목표를 만든 게 어느 때였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었어요. 2009년도. 근데 그때의 목표는 전망치 대비 감축량이었어요. 이만큼 늘어날 텐데 거기서 얼마 줄일게 였는데 2009년도에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만들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이 느리긴 한데 목표도 없던 나라가 2009년도에 목표를 세우고 10년 만에 제로가 목표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준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세,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이거 얘기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었는데 정치적 동력이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실행까지 안 갔던 건데, 이제 포스코가 유럽에 수출할 때 포스코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다라는 것들을 붙여가지고 10월 달부터 수출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좀 다른 판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보다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 문제를 자기 영역이랑 맞춰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은 금융이나 이쪽 영역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걸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후 위기를 걱정하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정말 덕후처럼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영역들 있잖아요. 기업, 금융, 그리고 과학기술 영역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뛰어들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하면 안 돼? 아니요, 일단은 근데 또 개별 질의응답 두 분 그냥 같이 하시죠. 제가 시간 배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예 앞에 발표한 거랑 오늘 이제 사실은 교육은 기후위기라는 게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대응 현황에 대해서 진단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우진 소장님과 박태주 이제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 물어보고 저는 질문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박태주 선생님 나오세요. 질문하시죠. 예. 아예 앉을 데 없어. 돌려서 저희 서 있어도 됩니다. 예, 저희 이번에 저희 10시에 저희 면접을 해야 돼가지고 반에 끝나야 돼요. 예. 하시죠. 다른 분들 질문 진짜 좀 해야 되는데, 박태주 박사님 한 얘기에도 있고 유진 소장님 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약간 조금 단순화해서 고민이 됐던 게, 하나는 우리 기후변화 대응을 할 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국내에서 기업 대기업이나 또 우리 정부나 이런 쪽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넷 제로 이쪽으로 너무 안 가려고 한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한편 걱정들을 많이 했고, 또 기업이나 또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왜냐하면 한국은 특히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데들이 워낙 탄소 의존형 산업을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쪽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덜 적극적인 거 아니라 이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 그게 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까 봐요. 저는 한편으로 실제 그런 걱정은 기업들도 가기는 굉장히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빨리 갈 거야. 그리고 아마 이 세계적인 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빨리 가면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게 실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 가서가 아니고 우리도 빨리 갈 텐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또 그러지 않아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예 미국에 다 짜여진 곳으로 아예 길을 정하는, 아니면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일종의 사용하는 원료, 에너지, 소재, 부품부터 다 정리된 곳으로 갈 때, 아까 협력업체, 하청업체, 또 전통적인 부분에 의존해왔던 이런 중소기업, 하청기업 이런 사람들을 이제 쭉 했던 거래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나는 글로벌 소싱하고 하나는 본인들이 짜는 새로운 어떤 판으로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남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전환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안 될까라는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같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탄소 중립 시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좀 대응할 것인가. 저도 혹시 마이크 질문을 비슷한 아, 예. 질문을 바꾸어신 예, 같이 해주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참여연대에서 왔고요. 뭐라 해야 되나요? 이 기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지금 앞서 기업이나 정부, 국제사회의 많은 흐름들이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대응이 필요한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은 굉장히 지체되었잖아요. 앞서 주식노동 일자리 문제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변화가 디지털화든 자동화든 한편에서 기후위기 문제도 있는데 이게 왜 기후 환경 의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을 하죠. 이거 위기고 대응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여전히 내일이 아닌 것처럼 어딘가 정책이 있으면 따라가거나 혹은 그 정책 자체도 매우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정치 사회적 의제가 저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이게 더 확장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서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럴 것 같아요.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연의 일들을 계속 하다가 여지가 생기면 이 기후 문제도 해야지.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메인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일까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건데 왜 이런 것이 확장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 진단이나 이런 게 더 많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거 아까 연장선이네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가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시나리오가 발생,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배제 같은 것들이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사회 경제적인 문제인데 왜 그런 이슈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의 의제가 되지 못했는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 고민을 갖고 계신가 같이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재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유진 소장님 말씀. 노동조합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적인 어떤 대응과는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또 크게 보면 반대. 그리고 우리는 반응하겠다. 리액티브하게. 그리고 우리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혁적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가운데서 반대 전략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길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만도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 대응이 굉장히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기후 대응이 굉장히 지체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폭탄 돌리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자기 집권하는 5년 동안에는 얼마? 5천만 톤 줄이겠다고 하고 나머지 28, 29, 30일 동안에 자기가 줄이는 것의 3배를 자기들이 5년간 줄이는 갖다가 다음 정권은 1년 만에 한 번씩 줄여나가야지 2030년에 40% 감축이 되는 완전히 폭탄 돌리기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바꾼다 그러면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정부가 지체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도가 낮을 수가 있으나만도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후 대응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 노동조합이 지금 대비하지 않고 그냥 반대 전략을 나섰다는 것은 제가 보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히 문제가 곽영상 박사 말씀했듯이 취약한 사람, 취약한 기업,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후위기 대응안이 있어가지고 대응은 기본적으로 피해는 재난이 아래로 버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고 있고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 취약 계층, 특히 사회적 불평등 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시 말해서 전체적 정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노동조합, 전력 관련 노조들, 금속노조, 금속노련, 이 노동조합들이 절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산업정책에, 에너지정책에, 노동정책에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루트가 완전히 차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안 돌아갑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안 돌아가고 노동조합을 배제해버렸고 특히 민주당은 둘 다 참가 안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비제도적 사회적 대화가 금속 자동차의 경우에 산자부가 주관하는 자동차 포럼이 2019년부터 있었는데 중단돼 버렸습니다. 울산에 가면은 자동차 노선 밀접 포럼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단돼 버렸습니다. 제도적 사회적 대화, 비제도 사회적 대화가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하수미 그런 우리 목소리를 갖다가 여기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중소업체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목소리를 전달해서 루트가 완전히 차단해버렸고 다른 걸 바꾼다 그러면은 민주주의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실종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조합은 그런가? 기후단체들은 어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지도 들면은 삼척 석탄을 반대 투쟁, 송전에서 반대 투쟁 쭉 와서 그 양평의 양수 발전소 반대 투쟁, 또 밑으로 보면 원전 반대 투쟁, 가덕도 공항 반대 투쟁, 울산 공항 공항 반대 투쟁, 뜰 있고 원전 반대 투쟁 있고 새만금 반대 투쟁 있고 전국 곳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기후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반대입니다. 설화설 계획도 반대, 지상 계획도 반대, 양분발전소 반대, 공항건설 반대, 수라 저 하는 거 반대, 어디나 다 반대, 원전 반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노동조합이나 지역만 배제된 것이 아니라 기후 환경 단체들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루트가 없습니다. 실제는 정보도 없습니다. 기후 단체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깃발은 오로지 반대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기후 단체나 기후 정치가 실종된 겁니다. 기후 정치가 실종된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권력 관계의 표현입니다. 노동조합이 기후단체 갖고 있는 힘이 요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상당히 역동적이라서 한국의 기업들이 잘 대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업종별로 기업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 중에서도 SK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정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너지판이 제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SK는 이걸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기업들은 또 신호가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워낙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규제보다 해외 규제에 맞춰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제도가 강한 업종부터 신호가 받아서 실행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을 많이 선호했지만 실제로 아리백 비중이 제일 높은 데가 배터리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바로 유럽에서 배터리가 탄소 발자국 표시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여권처럼 이력, 모든 재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력까지 해가지고 배터리 여권제 같은 것들이 제도화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일수록 각각 기업들이 대응이 더 빠르고 그 영역에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기업 안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유사업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화학 비중을 늘릴까? 화학 비중 늘려가지고 투자 많이 해놨는데 중국이 저렇게 투자하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 지금은 사실상 기업들도 어디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서 원전 SMR 하겠다는 곳들이 있고 해상 풍력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 안에서도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걸 또 지원하거나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기반, 한국 사회에 기반한 전환 정책이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환 정책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상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옛날에 막 원진 내교처럼 일본에서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고 그랬잖아요. 이게 용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상황에서 이거 자주자랑 될 것 같으니까 능력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작은 기업들한테 팔고 작은 기업들은 우리는 ESG 신경 안 씁니다. 우리 평판 같은 거 주면 문제 안 돼요. 사가지고 난리치면서 가는 이게 용어가 따로 있거든요. 요즘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버리고 가면서 사회는 사회대로 엉망이 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한 대책들도 있는데 저는 매우 다양하게 업종별로, 지역별로, 또 부문별로 엄청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전략들을 하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그런 전략들을 하는 게 우리들에게 사회 정의에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에 괜찮은지를 매우 디테일하게 감시하고 의견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 많은 다양한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랬을 때 저한테도 이제 경험인데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배출권 거래제 처음 도입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환경 진영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때 한재혁 선배도 그렇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반대한다.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작동하지 없을 것이다 라고 반대 입장에 섰었고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어요. 2015년도에 배출권 거래제가 이렇게 도입이 됐잖아요. 지금 2023년도에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알고 있죠. 가격이 이제 7,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반대는 했지만 배출권 거래제 없애자라고 하면서 싸움을 할 거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도 그렇고 저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면서 이 판에서 싸울 거냐. 우리는 이 논쟁이 저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제 전환부터 저같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 판이 펼쳐지니까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책 세우자 하는 건 약간 좀 계량인 것 같죠. 선명하지 않죠. 그래서 이 담론에서 가야 된다라고 정하고 가려고 하는 진영과 구체적인 판에서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으니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사이에 간격이 저는 너무 크게 되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참여해서 안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그 논의를 저는 너무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되게 크게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노동과 환경이 싸우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프레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석탄 발전에서 LNG 중간 다리로 갈 거냐 아니면 재생가능 에너지를 가지고 갈 거냐라고 지역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면은 결국 환경과 노동이 붙게 되는데 이 싸움을 제일 좋아할 사람은 정부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 되게 안 풀리는 이 얘기 들어도 맞고 이 얘기 들어도 맞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의 절반 가까이는 LNG로 가야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LNG 우리 30년 안에 못 만드는데 왜 굳이 LNG로 하지?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야 돼. 전 두 쪽 질문 다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LNG의 전환의 속도를 더 좁게 만들고 재생가능 에너지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것인가라는 시간을 앞당기는 논쟁으로 가야 되지 껌껌이 사이트별로 싸우게 되면은 전체 방향의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나마 이런 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소수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0% 이상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후변화가 부동산보다 기후변화가 집값보다 기후변화가 내 교육보다 이거 기후변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슈들과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작동되는지를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확장력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은 말하는 방식과 얘기하는 방식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중요한 흐름들을 놓쳐가는 게 있고, 다 존중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한 축에서는 되게 크게 전환해야 된다는 싸움해서 메시지 내는 게 맞고, 또 한 축에서는 중간 단위에서 정책 싸움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축에서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녹색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정부가 안 움직일 것 같으면은 기업으로 하여금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지게 하는 방법들도 만들어가지고 압박을 한다라든지, 지금은 여러 경로의 방법들을 저는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정치와 이제 생활의료로서의 기후정치에 대해서 좀 되게 다양한 거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모아서 받고 그리고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이제 계속 드는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기후 위기에 아까 1.5도씨가 됐을 때 죄송한데 6시에 저희가 연구원을 뽑기로 이거는 제가 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5도씨의 상황이 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그러면 기후위기의 구체적인 표현은 아까 부동산이나 교육도 다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와 사람의 생명의 안전과 이 안전 생명 지속성이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최근에 나타나는 양상으로는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양태들이 거의 재난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30mm 폭우가 밤 사이에 300mm가 내리겠다고 하면 그건 10시간 동안 내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한 첫 번째로서는 이 정책,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연구소 우리 소장님 계획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또 그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양상과 이것이 재난화되는 것들에 대한 그 대응이나 아니면 방지 인프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국제 IS 기준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말 또 다른 국제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될 정도 아닌가 이 정도면, 다른 나라의 산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장비로는 고칠 수가 없고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준으로는 사실상 재난을 막을 수가 없다라면, 제가 보면 아무리 탄소를 제로화해서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논의기구, 논의회장, 또 그런 고민들이 좀 이 내용에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기후정치나 그런 것들은 다음 강의가 있는데요. 오늘 일단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계속 연달아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하거나 얘기할 거 있으면 모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과학자의 연구의 결과는 1.5도 된다고 우리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2도가 넘으면 이제 그야말로 돌이킬성 상황에 간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못 막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6도가 오르면 인류는 그야말로 멸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이른바 인류의 6차 멸종이 그때 되면 어쩔 수 없다. 첫 번째 팩터, 과학적 팩터. 두 번째로는 기후 위기의 재난은 방금 어떤 김정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크게 보면 물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뭄, 폭수, 태풍 여러 가지 그 물리적 자연 재난들, 극한 기후에 따른 자연 재난들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올 거다 하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생태적 재난, 가장 대표적인 코로나겠죠. 앞으로 생태적 재난 또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전환 리스크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면은
전환 안 하면 리스크가 없을까? 전환 안 했을 때 역시 망하는 산업. 여전히 그래서 멸종을 향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른바 임계점을 그리죠. 특이점.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서는 이제는 기후재난, 기후 어떤 물리적 리스크와 생태 리스크, 그리고 어떤 경제적 리스크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멸종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아주 기준에 충분하고 삶의 질은 계속 앞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멸종할 수 있는 멸종 순간에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과학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이른바 티핑 포인트는 1.5도, 처음에 2.0도라고 그랬는데 1.5도가 사실상 특이점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한 것이 IPCC 최근의 어떤 6차 보고서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만도 2030년대 그런 날이 올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말은 이제 글로벌 워밍 시대에 따라서 글로벌 보일링 시대가 왔고,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도 이 메시지는 다 허공에 흩어지는 목소리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이제 말씀 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차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대응을 진단하는 이제 포럼이었고, 2차에서는 기후 정치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우리 생활 속에서의 어떤 불평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3차에서는 그 법제도적인 대응과 관련해서 좀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주 열띤 강의에서 국제적으로 선임연구원과 이제 하셨지만 이유지 소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인사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